최근에 또 이제 기사를 통해서 또 몇 가지 이게 소식들이 또 이렇게 이사장님 행보가 되는데, 얼마 전에 또 법륜 스님 만나셨다고. 예. 예, 그저께 중국에서 오자마자. 네. 법륜 스님 들었습니다. 네. 사실 법륜 스님이 이끄시는 평화재단이. 네. 전에 있던 집에서 이사를 가게 된 모양입니다. 새 집으로. 네. 집들이 한다고 놀러 오라고 그러시면서 놀러 와서 티나 하자고 그런다. 가서 네. 새들이 집들이 네, 집들이 기념식 또 기념 행사 네. 앞서서 30분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별 말씀 없으셨어요? 특별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동반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네. 사람들한테 좀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십시오. 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직도 맡았으니 또 경제학자니 동반성장에 대해서는 정 총장만큼 더 잘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셔서 네. 고마웠습니다. 네. 요새 보니까 법륜 스님도 안철수 원장의 멘토로서 민주당에서도 특강도 하시고 이곳저곳에도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은 없으셨습니까? 네. 특별히 정치적인 말씀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네. 정치적인 말씀은 없으셨는데 기사가 자꾸 정치적인 기사가 나는 것 같아서. 기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도도 많지만 네. 또 과장 보도도 있고 네. 틀린 보도도 가끔 있습니다. 네. 오늘 한겨레나 이런 데 신문에 보니까 이제 또 제3정당을 창당하시겠다. 이런 기사가 좀 떠서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신 건지 한번 또 궁금해서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제3정당이라기보다는 네. 제3세력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을 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안철수 현상, 네. 또는 안철수 원장에 대한 열광, 네. 이런 것은 아무래도 기성 정치권에는 기대할 것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루어서 앞으로는 정말로 세계 G7을 향해서 네, 네.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네. 야나 막론하고 네. 기존 정치는 못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새 정치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안철수 원장도 포함해서 예. 제3세력의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제3세력을 원하는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네. 여기저기서 나와갖고 깃발 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원탁회의도 할 수도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우리 중에 누가 대표 주자일까 네. 정해서 대선 후보로 내세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예. 제3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그러다가 제3정당 창당으로까지 크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아마 저보고 그 방향으로 나가라고 네. 신문에서 지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누가 밀리는지 누가 끄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론이 끄는지 누가 나가시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예. 정권 교체를 원하는 예. 사람들은 네. 새누리당이 집권을 하면은 박근혜 후보가 집권을 하면은 역사의 퇴보라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네. 민주당 쳐다보는 사람들은 이 민주당 너무 허약하구나. 네. 그래서 정말 제3세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많은 이들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이사장님께서도 적절한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하실 의향이 있으셔서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자리에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역시 한국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아주 튼튼한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인 네. 제3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네. 인정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마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만나뵐 때는 그동안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 궁금하게 되네요.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새로운 일이 벌어져서 네. 누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참 재미있는 천국이다. 북구라파는 참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고 네. 북구라파 같은 데는 참 심심한 천국이다. 그런 농담 삼아서 네. 하긴 그만큼 한국 사회가 다이나믹하고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다이나믹 코리아가 또 슬로건이었죠. 네. 네, 그렇죠. 네, 정말 이 다이나믹 늦게 출발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다이내미즘이 굉장히 필요한 건 네. 사실인데 네. 지금 우리는 그 변화의 속도가 네.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요새 그 날씨를 보면서 태풍이 막 폭염이었다가 뭐 갑자기 장마였다가 또 태풍 왔다가 태풍 지나가자마자 또 태풍 오고 뭐 이런 걸 보면서 한국 사회 상황이랑 이 기후가 어찌나 이렇게 좀 비슷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날씨 따라 사람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또 태풍이 또 댐빈이 또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참 걱정이 많은데. 네, 예. 철저히 예. 예방을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지난번에 또 하셨던 주요 행사 중에 하나가 또 동반성장연구소 심포지엄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전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나오셨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네. 네, 저희가 동반성장연구소가 네. 7월 달에는 소상공인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고 네. 이번에 두 번째 심포지엄으로 경제민주화의 의미와 과제라는 네.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요새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화두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 한성대학의 김상조 네. 교수를 모셔다가 네. 발제를 듣고 네. 그다음에 매일경제의 김세형 주필, 네. 한겨레신문의 곽정수 기자, 또 조선일보의 네. 이지훈 경제부장, 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홍정학 의원, 네. 새누리당의 이혜훈 의원 예. 이런 분들 토론을 네. 부탁을 해서 아주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300명이 왔었는데 많이 오셨네요. 센터에 네. 그 300분이 잘 듣는 분을 거의 못 볼 정도로 진지하게 처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진지한 심포지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장님 말씀도 좀 안 하셨습니까? 근데 저는 그냥 호스트라서? 호스트지만 네. 인사말을 통해서 네. 저의 각오를 네. 되새겼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전부터 동반성장의 전도사로 네. 저 일생을 살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동반성장 전도사. 네, 그래서 조금 이 감정은 좀 넣어서 네. 이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될 각오가 돼 있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자리에서 김상조 교수가 재밌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재벌 개혁을 네. 무슨 목표 지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네.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한 네. 그 토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재벌의 저격수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사실은 재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재벌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과거처럼 그냥 목표 지향적으로 해보니까 네. 목표가 달성이 잘 안 되니 그럴 바에야 그 방법에 관한 저희 컨센서스를 이루면 좋지 않겠나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재밌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지 않습니까? 재벌 개혁에 관해서는 되게 세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냥 놔두자 그러면서 잘하라고 자꾸 권고하자. 예. 그게 바로 제가 동반성장위원회 있을 때 한 것입니다. 네. 민간위원회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네. 위원장을 임명하긴 하지만 민간위원회고 동반성장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정해주고 또 초과이익 공유제 이름은 협력이익 배분제로 바뀌었지만 그것도 네. 한번 해보고 예. 또 중소기업한테 정부가 직접 발주를 대기업을 통하지 않으라고 네. 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자발적으로 재벌이 재벌 개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사후적 관리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재벌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제들을 재벌이 잘 지키고 있나 있지 않나 네. 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또 다시 말해서 공정거래 규칙을 잘 지키고 있나 보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네. 김상조 교수가 네. 그쪽으로 오히려 강조하는 것 같아요. 사후적 관리. 네. 네. 그에 비해서 사전적 또 관리라고 그럴까 규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환 출자를 못하게 한다든지 네. 네. 또 출총죄를 갖다 부활한다든지 네. 금산 분리를 하게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입니다. 네. 그래서 사후적 관리는 비교적 그 새누리당 정책하고 비교적 가깝고 네. 사전적 규제는
민주당 정책과 비교적 가깝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제민주화의 의미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뭐 재벌 규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그때 어느 정도로 컨센서스가 좀 진행이 되셨나요? 뭐 각 여야 뭐 다 경제민주화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사실 예. 경제민주화의 의미에 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항상 네.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뭐 복수의 사람들이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네. 모여서 경제 거래를 할 때 대등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면은 네. 그것이 경제민주화가 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예. 해왔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은 기업이 노동자를 고용할 때 노동자한테 임금을 제한을 할 텐데 네. 그 임금이 너무 낮아서 난 못하겠다. 네. 그때 노 그러면 그게 경제민주화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거래를 할 때 네. 대기업이 자꾸 납품과를 후려친다고 한다면 중소기업이 난 그건 못하겠다. 네. 노 그렇다면 그것이 경제민주화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자면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노 했다가 완전히 거래가 끊겨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그러니까 네. 이제 노동자가 네. 제한된 임금을 오고 난 노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네. 자기 먹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최저 생활이 확보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동시에 네. 또 한 직장에서 노했으면 다른 직장에 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아야 된다. 네.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할 것이고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간격이 좀 좁혀져야죠. 지금은 그렇죠. 대기업이 너무 크고 네. 중소기업은 좀 허약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끌고 가고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납품과 후려치기도 당하고 기타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행위가 많이 있는데 네. 그걸 놓고서 노라고 할 수도 없고 밖에 나가서도 불만하면은 그다음 또 일감을 안 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간격을 이렇게 좁혀야 되는데 네. 그러자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좀 해소해야 되고 네. 중소기업을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네. 제가 주창하는 거는 지난 60년 동안은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폈으니까 네. 앞으로는 중소기업 중심의 네. 신산업 정책을 정부가 펼쳤으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신산업 정책. 중소기업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차기 정부에서 아마 해야 될 일인 것 같긴 한데요. 차기 정부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훨씬 더 중시하는 그런 정책이 나아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대기업이 이제 그냥 놔두면 다 잘 네. 나가요. 예. 중소기업은 아직도 허약하니까 예. 과거 5, 60년 동안 정말 가난한 집에서 맏아들 키워주듯이 대기업을 키워줬다면 네. 이제는 둘째, 셋째, 넷째 아이들도 잘 크도록 네. 중소기업을 좀 육성하는 정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럼 정부에서 좀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은 혜택이나 우대 같은 것들을 좀 줘서 경쟁력을 있게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중소기업에 사람이 가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네. 그런 중소기업에서 받는 월급이 예. 대기업에서 받는 월급에 지금 한 50%밖에 안 되거든요. 한 7, 80% 정도 올라가야 되게 되고. 한다면 네.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는 걸 마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몰릴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중소기업이 튼튼해질 것이고 네. 결국은 대기업은 이익 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가 중소기업한테 고용안정 기금도 좀 제공할 수가 있고 네. 또 기타 해외 진출이라든지 네. 기술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제공하는 R&D 자금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R&D 자금을 이제 대기업에다가는 별로 안 줘도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네. 중소기업에 주로 주고 또 해외 진출이 중소기업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하는데 코트라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좀 더, 지난번에 저희가 사실 동반 성장, 정책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들어가 보면은 동반 성장의 3정책 중에서, 초과이익 공유제, 협력이익 배분제로 바뀌었다고 하셨는데요. 이것과 이제 성과공유제를 좀 비교해 보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과이익 공유제와 성과 공유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예. 네, 초과이익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협력 관계에 있을 때, 네. 사실 거래 관계에 있을 때죠. 네. 근데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나면은 네. 그것의 아주 조그만 부분이나마 네. 일부분을 중소기업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이익 나면 무조건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네. 초과 이익이 나면 돌리라는 겁니다. 예상했던 이익보다 좀 많이 나면은 네. 그 중에 아주 저 일부를 중소기업에 돌려서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하는데 또는 해외 진출하는데 네. 또는 고용을 더하는데 쓰도록 유도하라는 말씀이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사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보상적 차원에서 네. 나누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수출 대기업들은 수출을 위해서 정말 전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적 경제이기 때문에 그 수출 안 하면 못 삽니다. 네. 수출을 잘하려면 물건이 좋거나 네. 값이 싸야 되는데 그렇죠. 물건 좋게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값싸게 만드는데 다시 말해서 가격 경쟁을 할 유혹을 받습니다.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격 후려치기예요. 네. 수출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을 때 네. 그때 가격을 후려치면은 납품가 후려친다. 원가가 절감이 네. 되고 예. 수출가가 떨어지고 네. 수출이 많이 되고 네. 이익이 많이 남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이익이 때 많이 남았다고 한다면은 그럼 납품가를 후려쳐서 이익을 많이 발생했는데 그 이익은 최종적으로 수출한 대기업에만 돌아가는 게 현실이다. 이런 일부 얘기죠. 보상적 차원에서 좀 나누라는 네. 뜻이지요. 네.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많이 있었어요. 첫째 번 반론은 초과이익이 도대체 뭐냐. 네. 그러면 예상이익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게 초과이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예상이익을 높이 올리면 초과이익이 안 생기고 네. 대기업들이 배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초과이익이 나오면은 그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보너스나 네. 사내 유보 같은 걸 쓰거든요. 네. 근데 그 예상 이익 또 네. 계획 이익을 높여놓으면은 네. 임직원들이 일 안 해요. 임직원들은 그 정액 월급에다가 보너스 받는 제명이 일하거든요. 네. 그 해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네. 예상 이익이 아주 높아지면은 네. 거기 올라가기 힘들고 보너스 못 받을 걸 생각하고 예.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터무니없이 높게 세울 수가 없다는 네. 뜻이죠. 두 번째 반론이 뭐냐면 자 그러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한테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런데 뭐 다 나눠줄 거냐 뭐 이런. 현재 그 네. 한겨레 곽정수 기자가 여러 번 네. 얘기하고 박사 논문도 썼듯이 네. 지금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어요. 뭐 A 플러스, A0,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성적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그 초과이익을 중소기업에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거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말씀하셨을 때 그 지식경제부에서는 뭐 그거 하지 말고 성과공유제 해라 뭐 그러면서 좀 대립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성과공유제는 뭐냐면은 네. 이런 겁니다. 대기업이 이제 그야말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수출가를 낮추기 위해서 네.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납품가 후려치기거든요. 네. 아무리 이제 후려치고 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네. 최근에 제가 어떤 전기 회사를 갔었는데 네. 그 전기 회사가 네. 물론 중소기업입니다만 상당히 큰 중소기업인데 대기업한테 납품을 하는데 네. 10년 전에 1억에 납품했던 걸 갖다가 예. 지금 4천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그러면은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뭐 여러 가지 60%는 깎였네요. 원자재 값이 올라갔을 테니까 올라갔어야 네.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농담을 했어요. 10년 전에 너무 많이 받으셨나 보죠. 아니 그게 아니고 자꾸 납품가 후려친다는 거예요. 엄청나네요. 자꾸 후려치다 네. 보면 이제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대기업이 제안을 해요. 중소기업한테 당신들 기술 개발 자금을 좀 줄 테니까 네. 그걸로 좀 더 기술 생산성을 향상시켜라. 네. 그래서 1억을 줄 테니까 향상을 시켜서 그 성과가 나면 그 성과에 5천만 원은 우리가 갖고 5천만 원은 당신이 갖도록 하자. 이런 식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기술 개발 자금을 주죠. 네. 그러면은 그 성과를 놓는 게 바로 성과 공유제입니다. 일종의 자금을 지원을 한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수익을 반반 나눈다든지 네, 그렇게 그렇죠. 한다.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납품가를 더 낮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생산성 향상으로 예. 5천만 원 주던 거를 이제 4천만 원 줄 수가 예. 5천만 원 주는 거를 4천만 원으로 깎고 싶은데 네. 잘 안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러면 기술 개발 해봐라야. 예. 성과가 있으면 그럼 네. 우린 4,500만 원만 줄 테니까 네. 벌써 4천만 원을 원가가 줬으면 당신 500 먹고 내가 500 먹고 그 뜻이죠.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5천만 원에 납품을 하던 거를 네. 4천에 좀 납품을 받겠다 그러면 네.
중소기업이 우리 못합니다. 네. 그러면 대기업이 기술개발 자금을 좀 줄 테니까 네. 성과가 있으면 나눕시다. 어떻게 네. 나눠주겠어요? 저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에 1,000만 원 정도 됐다면은 1,000만 원어치 됐다면 500은 그럼 깎읍시 나쁜 거야. 4,500. 500은 당신이 먹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성과 공유제예요. 뭐 이게 뭐 조삼모사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네. 보세요. 초과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건 우선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올리면 나눠주는 건데 네. 초과이익을 정말 얼마나 올렸나 네. 하는 걸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러자면은 대기업의 장부를 봐야 돼요. 대기업 장부가. 그래서 대기업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성과공유제는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이 싫어해요. 중소기업 장부를 봐야 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한테 얼마 돈 받아갖고 네. 저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원가를 좀 낮췄다고 한다면 네. 대기업의 입장에서 그 얼마큼 낮췄나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소기업은 성과가 적다고 하고 싶고 네. 대기업은 아마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장부를 중소기업이 장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이 싫어하고 네. 초과이익 공유제, 네. 협력이익 배분제는 대기업이 싫어하죠. 네. 이름만 봐서는 뭐 모르는 분들은 아마 이게 뭐 그게 그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었네요. 예. 네. 근데 초과이익 공유제가 왜 하냐? 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그럼 반드시 보상적 차원에서 나쁜 거, 후려치기를 당한 것에 대해서 좀 대기업, 중소기업한테 좀, 이익의 일부를 돌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지금 한국 경제에서, 지속적 성장을 하려면 투자가 필요한데, 네. 과거 새 정부에서 투자가 다 잘 안 됐어요. 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데,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진 걸 보니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매스컴에서 매일 얘기하는 건 뭐 규제가 많다,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투자해서 돈 벌어봐야 누가 박수 안 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건 다 옳은 말씀입니다. 네. 그러나 동시에 경제학 공부한 저 같은 사람이 보면은 대기업은 돈은 아주 많아요. 근데 투자 대상이 없죠. 네. 근데 중소기업은 투자 대상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네. 대기업이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상장 대기업이 예.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100조가 넘어요. 100조 상상 안 되시죠? 1조도 상상 안 되죠. 저도 1조가 상상이 안 돼요. 예.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1조가 얼마나 큰 돈일까 하고. 네. 그거는 예수님이나 네. 부처님이나 네. 태어나셔서 예. 오늘까지 예.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예. 100만 원씩 써도 예. 1조 원 다 못 써요.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은 1년이면 3억 6,500만 원이죠. 예. 1000년이면 3,650억 원이죠. 예. 2000년이면 7,300억 원이죠. 네. 1조가 7,300억보다 훨씬 작죠. 그러네요. 네. 또 부처님도 또 2,556년 전에 아마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따지고 보면 다 못 써요. 와. 그렇게 큰 돈인데 하루에 100만 원씩 써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늘리려면 2,000년 이상 써요. 네, 투자를 늘리려면은 네. 대기업한테는 투자 대상을 만들어 줘야 되죠. 뭐겠습니까? 첨단 기술, 핵심 기술, 네. 더 나아가서 원천 기술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건 뭐 좀 장기적인 문제입니다. 교육 개혁을 통해서 창의성을 길러주고 네. 또 연구 및 개발에서 개발 중심에서 연구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장기적으로는 교육 개혁, 중기적으로는 연구 및 개발의 방향 전환이 네. 필요하지만 예. 단기적으로 예. 이익 공유제를 하게 되면은 예. 협력이익 배분제를 하게 된다면은 그 대기업의 돈이 중소기업으로 좀 흘러 들어가서 네. 중소기업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투자를 못할 것을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게 큰 거시 경제적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들이 자꾸 대기업 거 뺏어서 중소기업 준다는데 네. 우선 첫째는 강제가 아닙니다. 네.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되 네. 단지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대기업들이 초과이익 공유를 좀 하게 되면은 예. 첫째로는 정부가 발주할 때 혜택을 준다든지 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경감시켜 준다든지 네. 또는 국세청의 그 세무 네. 조사를 경감시켜 준다든지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강제성이 아니지만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거는 보상적 차원이 뿐만 아니라 네. 그것이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서 한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초과이익 공유제, 협력이익 배분제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너무 과격한 정책 뭐 그렇게 보여지진 않는데요. 아니, 전혀 아닙니다. 예. 정말로 아닙니다. 네. 우선 강제성이 없는 건데. 네. 근데 지경부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좀 뒤처진 그러한 그 성과 공유제라고 하는 것을 마치 대안처럼 들고 나왔는데 전혀 대안이 아닌 그런 성과 느낌. 공유제는 네. 예. 그냥 언발에 오줌 넣기고 이익 공유제는 예. 가뭄의 단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말은 비슷해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릴 것 같은데, 네. 초과 이익 공유제가 대기업을 좀 더 잘 협력 나눔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성과 공유제는 중소기업한테 압박을 주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다.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초과 이익 공유제, 이익 공유제, 협력 네. 이익 배분제는 예. 대기업이 이익이 많이 났다면은 그것의 일부는 후려치기 등의 이유에서 온 것일 것이므로 네. 보상적 차원에서 좀 나누라. 네. 그거는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것이다. 네. 이런 것이고 성과 공유제는 중소기업 보고 네.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투자를 좀 해라. 네. 투자해서 성과가 있으면은 문자 단지 그 투자 비용은 대기업에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 지경부에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입장과 정반대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을 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경제관료 집단의 이익이, 약간 재벌 중심적으로 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좀 느낌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중에 이렇게 퍼진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벌이 사람을 관리하고, 그 중에는 여러 집단이 있는데, 공무원도 그 중에 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재벌 장학생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떠십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 대기업도 만나고 중소기업도 만날 거예요. 네. 중소기업 사람들은 아무래도 학력도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고 네.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특히 정책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공무원들하고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소위 고위공무원들. 예. 그러나 이제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네. 고위공무원들이 전부 자기들 친구이기도 하고 또 모임도 자주 있고 하니까는 네. 대기업의 문제점들을 공무원들한테 훨씬 더 알 기회가 많을 거예요. 네. 중소기업보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위 공무원들이 네. 대기업 편을 많이 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제가 총리로 일할 때나 동반성장위원장으로 일할 때 네. 느낀 거는 지식경제부는 대기업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렇습니까? 물론 중소기업청 지경부는 대기업부다. 물론 이제 중소기업은 또 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만 네. 거기도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을 위하려고 많이 노력은 네. 하고 있으나 또 청과 부는 또 좀 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약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야권에서 네. 중소기업청을 예. 중소기업부로 예. 승격시켜야 된다 이런 논의가 많이 있는데 네. 하여튼 이 재벌 기업들은 끊임없이 네. 공무원, 교수, 네. 언론인, 심지어 네.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상대로 로비를 합니다. 네. 그럼 자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해심이 많아지고 네. 이해심이 많아지게 되면 비판이 정신이 줄어들고 네. 해서 아무래도 대기업적 사고를 하는 네.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저 자신도 사실은 사회에 살 기회가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에서 하면은 사회에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처우가 굉장히 좋다면서요. 네, 스스로 자제를 한 건데 네. 사회에서 해갖고 대기업 사람들 만나면 대기업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지고 대기업에 대한 이해심이 많아지고 아무래도 재벌에 대한 비판을 하기가 힘들어져서 네. 자제를 했습니다만 네. 많은 교수들이 사회이사 예. 하면서 그 대기업 편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조인이라든지 언론인도 거의 네.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은 특히 네. 광고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고주죠. 광고의 큰 주인들은 네. 대기업이기 때문에 네. 대기업에 대해서 아주 크리티컬한 네. 비판은 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의 재벌 장학생들이 너무 많아갖고 네. 재벌 계획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시군요. 결국은 그게 현 정부뿐만이 아니라 YSDJ 참여정부의 실패 원인들이 다 이러한 재벌 장학생들에 의한 또 관료들의
대기업 약간 편향주의 네.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어떤 정치 지도자하고 네. 그 공무원들하고 생각이 같을 때는 네. 잘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정치 지도자의 생각이 잘못됐는데 네. 공무원들이 같이 움직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만약에 정치 지도자의 생각이 괜찮은데 네. 공무원들이 같은 생각을 안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방향을 갈 텐데 네, 네. 같은 생각을 안 가지고 있을 때는 네. 보이지 않는 예. 사보타지를 막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정책 이념이라든지 정책 의지라든지 네.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재벌 개혁과 관련시켜서 말씀을 네. 드리자면은 우리는 언제부턴가 약 30년 전부터 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고 있어요. 공무원 사회를. 공무원 사회를. 네. 신자유주의. 네. 예. 저는 그 당시로서는 처음 30년 전에는 괜찮은 면도 있었습니다. 소위 김재익 박사라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김재익 박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구태의연한 사고를 하는 공무원들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육을 시켜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하는 것을 교육을 시켰는데 그게 지나쳐가지고서 저 시장에다 모든 걸 맡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공무원들이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 재벌 개혁을 좀 하려는 의지는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네. 공무원들이 잘 따라주지 않아가지고서 청와대에서 지시를 해도 네. 현장에서 움직이지 그렇습니다. 않고 늦게 일하고 막 그런.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런데 네. 대통령들이 네. 정말 그 정책 의지가 확실하다면은 그 재벌 개혁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좀 더 경제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네. 장기적으로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있다고 믿음이 확실하다면 모르는데 네.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네. 공무원들한테 휘둘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책 이념도 중요하고 네. 신자유주의가 다가 아니다. 시장이 다가 아니다. 네. 정책 의지는 바로 어떤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노리는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밝게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되고 네. 또 정책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 중에 하나라도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개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운찬 이사장님 모시고 경제민주화와 동장 성장의 걸림돌과 그 해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을 하실 분들은요, 트위터에서 샵 정운찬 붙여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고 또 이렇게 워낙에 내용이 이렇게 쭉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질문을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주시면 가능한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이 동반성장에 대한 전도사가 되시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좀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데다가 네. 이제는 우리 경제의 허약한 점 네. 더하기 세계 경제 위기가 네. 함께 닥쳐와서 아마 9월, 10월쯤 되면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악화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렇게 될 때 부자들은 그냥 놔두면 잘 살아요. 네. 그렇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돼갖고 이 서민 경제가 파괴되지 않을 것인가. 서민 경제가 파괴되면 결과적으로는 경제 전체가 다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더불어 함께 잘 살자는 건데 네. 있는 사람들, 네.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도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차피 거시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보고 계시고 또 전체적으로 세계 글로벌 경제 흐름도 아마 계속 모니터링 하시고 계실 텐데요. 지금 유럽 재정위기가 굉장히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원인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처럼 보이십니까? 유럽이라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예. 산업혁명을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네. 점점 노쇠해가는 면은 좀 있습니다. 적어도 아시아에 비해서는 유럽은 노쇠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역동성도 좀 떨어지고. 예. 그러다가 결국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유로 통화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생산 능력은 전부 각국마다 다른데 소비라고 하는 건 금방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소비나
독일의 소비나 불란서, 포르투갈 소비가 다 비슷비슷하게 되니까 그리스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는 생산 능력은 없는데 독일처럼 소비하다가 보니까는 국제 수지가 적자가 많이 나는 것이죠. 나라가 점점 빚이 많아진다. 그렇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많이 썼고 네. 다른 한편은 정부도 많이 써가지고서 네. 재정 건전성도 나빠졌지만 네. 문제는 그리스하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국제 수지 적자가 많이 나온 것이죠. 근데 각국이 동일한 각각 다른 통화를 쓸 때는 네. 환율 조정을 통해서 네. 국제 수지 조정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평가 전환을 통해서 네.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같은 통화를 쓰기 때문에 그 길이 없어졌어요. 환율 조정을 통한 국제 수지 조정이 안 되는 것이죠. 그 유럽 안에 있는 나라들끼리는 뭐 다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재정 통합, 정치 통합은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리스의 재정은 점점 빵꾸가 나고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유럽에 중앙 정부가 있어갖고 중앙 정부에서 그 어려운 나라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면 괜찮을 거예요. 조금 어려우니까 좀 해줘라. 미 합중국에는 네. 중앙 정부에서 조지아에 도움을 준다든지 몬타나에 도움을 준다든지 네. 하면 되는데 아직 유럽에 중앙 정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 하니까 국제수지 조정은 안 되고 네. 계속 적자가 나고 네. 결국은 파탄에 이런 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럼 왜 이 유로 통화를 하게 되냐? 이 유로 통화는 사실 하나의 커다란 사회과학적 모험이라고 볼 수가 실험 네. 무모한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학적 실험이었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모험적인 실험이었나 보죠. 당시에 예. 그 독일은 예. 통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불란서에서 유로 통화하자 그럴 때 예. 이걸 말을 들어줘야 통일이 되겠다. 불란서를 빼고서 통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들었고 네. 또 불란서 입장에서는 네. 이게 냉전이 종식되면서 독일 경제가 커지면은 결국 독일이 또 유럽을 지배하려고 들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같은 통화를 쓰고 같은 경제권을 만들자 해가지고서 네. 유로 통화를 했는 건데 이게 모험이었고 결국은 통합만 이루어졌지 예. 금융 통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정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네.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은 이 유로존 그 경제 위기 때문에 사실은 유로존과 큰 관계가 없는 이제 극동에는 우리나라까지도 그런 여파가 지금 계속 몰려오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좀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네, 꼭 한국 경제는 사실은 유럽의 영향을 받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1, 4분기에 유럽에 대한 수출이 17% 줄었다 그러고 네. 또 2, 4분기에도 계속 줄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잊어버렸습니다. 네. 유럽의 직접 수출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과 유럽에 대한 수출품은 많은 부분이 한국의 부품을 사다가 마무리해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때문에 우리 중국에 대한 수출도 줄어드는 것이죠. 네. 우리는 결국은 수출이 GDP 한 55%나 차지하는데 네. 이제 수출이 잘 안 되니까 앞으로 GDP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네.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유럽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또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벌써 두 바퀴를 돌기 때문에 네. 또 미국 경제도 회복되는 듯 하다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활약성도 많이 있어요. 예. 수출품이 뭐 많아야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든지. 주력 수출의 또 품목이. 우리의 지금 경제 구조가 이제 양극화가 심하다든지 네.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합해갖고 예. 이번 가을에 예. 한국 경제 커다란 위기가 올 네.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가계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계부채가 정말 천조 원 정도 되는데 네. 이것은 이른바 가처분 소득의 150%죠. 예. 미국이 2008년에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 당했을 때 미국 사람들의 부채가 네. 가처분 소득이 127%였었어요. 127%.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높은 거네요, 미국보다. 그렇죠. 근데 훨씬 당시 더. 네. 우리는 미국을 갖다가 비웃으면서 네. 빚더미 제국이라고 그랬는데 네. 우리가 그야말로 빚더미 제국이 됐는데 우리의 가계부채는 대개 주택 대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예. 거, 예. 교육비를 위한 거, 네. 생활비를 위한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크죠. 네. 근데 주택값이 떨어지는 날에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하급 효과를 거둘 것이고. 지금도 하우스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유럽의 문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친다 그러지만 한국의 은행들이 돈 꼬은 게 유럽의 은행으로부터 꼬은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유럽이 어려워지면서 그 돈을 빼가려고 든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또 환율 문제도 생기고 그러겠네요. 지금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 재정도 좀 부채가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 정부 부채.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액수에서 절대적인 액수라고 그럴까 아니면 GDP 규모에 비한 중앙 정부의 빚은 그리 크지 않다고 그러는데 지방 정부도 포함하고 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들 그러죠. 그럼 결국은 이제 좀 정부 구조도 좀 혁신해서 예산도 좀 합리적으로 쓰고 좀 부채도 절감하고 이래. 참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제 그 민간 부분이 어려우면은 정부가 좀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지경을 맞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좀 아주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어쨌든 동반 성장이 아주 절실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으면서 빈부 격차를 좀 줄이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유제를 한다든지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한다든지 정부가 발주할 때 중소기업한테 직접 발주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면은 결국 중소기업에 돈이 들어가갖고 중소기업이 투자를 하고 성장을 促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대기업은 지금 돈은 많으나 투자 대상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소기업이 우리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많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여유가 없는 사람들한테 좀 베풀라는 얘기죠. 그것이 결국은 빈부격차를 줄이면서 또한 동시에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는 바로 동반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동반성장 문화가 정착되고 특별히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좀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 이제 동반성장이라는 게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으로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그것이 아니라 아주 넓은 의미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수도권, 비수도권 간, 이런 것들이죠. 지역 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이 지역 균형성으로 사람을 뽑는다. 이건 지역 간 동반 성장을 위한 거예요. 또 어떤 대학에서 여성 교수를 최초로 처장으로 모셨다. 그러면 남녀 간의 동반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남북 간 동북아에서의 동반성장도 얘기할 수가 있죠. 개성공단 남북간 동반성장을 위한 것이고 동북아에서 한중일 FTA를 한다. 이거는 동북아에서의 동반성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아주 넓은 의미의 개념입니다. 동반성장 정책들이 좀 반영이 되려면 결과적으로는 또 이번 또 대선도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지도자의 정책 이념, 정책 의지, 정책 능력 이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무원들이 지도자하고 마음이 생각이 달라가지고서 사보타지를 한다 할지라도 지도자가 이념적으로 의지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념이나 의지나 능력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을 자기 페이스로 끌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지도력이죠. 질문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3정치 세력이 이번 대선에서 공간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 초반 이야기 좀 들으신 분들이 하신 것 같은데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당위입니다. 지금, 당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성 정치 세력이 너무 부패해 있다. 너무 지역주의에 빠져 있다. 또 너무 이념적으로 한쪽에 쏠려 있다. 그러므로 새 세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론 안철수 씨가 개인적으로 훌륭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안철수 현상이라고 현상이죠. 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국민들의 바램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한 바램을 조금이라도
발현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네. 제3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승리 전략. 제3세력이 뭐 사실 정치가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어쨌든 마지막에 큰 승부를 해야 되는 네. 승패가 결정되는 싸움이다 보니까 승리 전략이나 승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네. 선거라는 게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의 분위기로 봐서는 네.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증 때문에 네. 제3세력이 큰 힘을 발휘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여의도 정가에는 아직도 뭐 그 여당 그 유력한 대선 후보에 줄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국민의 또 체감 온도랑은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떠십니까? 예. 항상 선거철만 되면은 예. 철새들이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조금 왼쪽에 있는 사람 밀다가도 네. 또 이번에는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가고 또 그 다음번에 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좀 유리할 것 같으면 그쪽에 붙는 이른바 정치 철새가 많이 있는데 어떤 정책과 방향이랑 관계없이 일종의 권력만을 그렇습니다.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을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도 좀 더 네. 좀 정신을 차리고 네. 그냥 할 수 없지 누구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각 후보들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연구를 해서 그 투표를 네. 현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누구나 그냥 말로 그냥 경제민주화 합시다. 이런다고 다 경제민주화가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력한 의지와 어떤 그런 책임감,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경제 거래를 할 때 네. 대등한 관계에서 네. 하게 만들어주는 거라 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다 똑같이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기업주하고 노동자가 똑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나 노동자 임금이 작아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환경이 조성되죠. 네, 그러려면 최저 생활 수준이 보장이 돼야 되고 다른 데 또 일자리가 다양한 있어야 일자리가 되고, 있어야 되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도 네. 격차가 좀 줄어들어야 네. 됩니다. 중소기업이 다른 데하고 좀 거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기업이 다른 데하고 거래 못하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줄 서면은 딱 그 라인만. 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선생님이 대기업이고 네. 제가 중소기업이라면 네. 제가 선생님한테만 네. 납품하게 해야지 네. 딴 대기업은 납품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잘라버려요. 네, 그렇게 네. 바로 경제민주화에 약행하는 것이죠. 네, 그 불공정한 현상이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 풀어야 될 과제가 많다 그런 네,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듭니다. 네, 이거 오늘 1시간이 벌써 다 흘러갔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금방 시간이 지나갔는데. 제가 네? 협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시간이 잘 진행이 되셨는데 워낙에 말을 그냥 청산유수로 진행이. 저거랑 말 잘못하는데요. 네? 예, 또 일주일이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뵐 텐데 또 일주일 동안 어떤 또 정치적 역동성에 의해서 또 기사화 될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럼 오늘 또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또 좀 생각하셨다가 위키트리 예고 방송 나오시면 나중에 또 질문해 주시면 또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태풍 때문에 피해 입으신 분들 많으시고 한데 위로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 국민들은 위기를 잘 극복하는 국민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을 잘 견디는 또 이겨내는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국민이 모두 합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같이 도와드리고 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갖고 속히 정상적으로 되도록 바랍니다. 네. 정말 태풍 때문에 실매에 잠기신 분들 희망을 잃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저희들도 저희 위치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